이상한 일이었다. 양씨 부인은 잠에서 깨어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꿈속에 나타났던 선녀는 보이지 않았다. 때는 바람이 소슬하게 부는 가을, 달 밝은 보름밤이었다. 명나라 형주 땅 구계촌에 살고 있는 양씨 부인은 보름을 맞이하여 몸종인 양윤을 데리고 달구경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다 몹시도 고운 달빛에 취해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 사방이 갑자기 안개 속에 잠기는 듯 하더니 하늘에서 한 선녀가 내려와 발 아래 엎드렸다. 소녀는 원래 옥황상제님의 시녀이오나 잘못을 저질러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던 중 세종께서 부인 댁으로 가라고 하시어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그러고 나서 선녀는 양씨 부인의 품에 쏙 안기는 것이었다. 잠에서 깬 뒤 정신을 차린 양씨 부인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혹시 이 꿈은 옥황상제께서 우리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아시고 안타까이 여기어 자식을 점지해 주시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랴. 양씨 부인은 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치맛자락을 조심스럽게 꼭 붙잡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인 홍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양씨 부인이 남편 홍무를 따라 그곳 구계촌으로 내려온 것은 몇 해 전의 일이었다. 원래 홍무는 대대로 이름난 집안의 후손이었다. 어려서부터 유달리 총명하고 글재주가 뛰어났던 홍무는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이부시랑이라는 벼슬에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황제는 그의 총명함을 사랑하여 그를 몹시 총애해 주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윽고 간신들은 황제에게 홍무를 모함하는 상소를 계속해서 올림으로써 그가 더 이상 벼슬 자리에 머물 수 없도록 만들었다. 홍무는 미련 없이 벼슬에서 물러났고 그런 다음 고향인 구계촌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다행히 농사일에 열심히 신경을 쓴 탓에 형편은 넉넉한 편이었다. 홍무와 부인 양씨는 구계촌에서의 생활에 만족했다. 벼슬을 하면서 어지러운 세상 일에 휩쓸리지 않는 것만 해도 어깨춤을 출 일인데 형편까지 넉넉하니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나이 40을 훌쩍 넘긴 그때까지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날도 양씨 부인은 울밑에 곱게 피어있는 노란 국화를 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던 터였다. 하늘도 야속하시지. 어이하여 내게는 자식이 없단 말인가. 불쌍해라 내 신세여. 서러워라 내 팔자여. 그러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그 밤에 망울로에 올랐다가 그 꿈을 꾸었으니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홍무와 부인 양씨는 모두 설레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잠을 설쳤는데 정말로 그날부터 부인 양씨에게는 태기가 생기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달 후 집안의 향기가 풍길 무렵에 양씨 부인은 꽃 같은 딸을 낳았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선녀 한 명이 내려와 옥으로 만든 병에 담겨있는 향수로 아이를 씻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다음 선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었다. 부인은 아기를 잘 길러 후일 복을 받으소서. 양씨 부인은 자신의 아기가 어여쁜 데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복도 타고났단 생각이 들어 흐뭇했다. 홍무와 양씨 부인은 아기가 아들이 아니어서 조금 섭섭하기는 했지만 이름을 개월이라 짓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워하며 손안의 보물처럼 귀하게 키웠다. 이름을 개월이라 한 것은 달구경을 하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라는 뜻이었다. 아기는 커갈수록 더욱 달덩이처럼 환해졌고 꽃처럼 어여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 홍무는 오히려 걱정되었다. 옛말에도 지나치게 어여쁜 아기는 하늘이 일찍 데려간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홍무는 천지의 돌을 꿰뚫고 있다는 곽도사를 모시고 와서
개월이의 관상을 보아달라고 했다. 곽도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아이 상을 보니 5살에 부모와 이별하고 18살에 부모를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그리고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상을 찾기가 어렵도다. 하지만 홍무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와 이별하다니요. 자세히 가르쳐 주소서. 그러나 곽도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밖에는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오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곽도사가 돌아간 뒤 홍모와 양씨 부인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특히 양씨 부인은 걱정이 되어 아예 개월에게 남자 옷을 입히고 그를 가르쳤다. 혹시 개월이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팔자를 지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글 공부를 하는 개월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한번 들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총명함을 자랑했다. 그래서 홍무는 시시때때로 한탄을 했다. 네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재주로 우리 가문을 더욱 빛낼 것을. 어느덧 세월은 물처럼 흘러 개월의 나이 5살이 되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 묻혀 살던 홍무는 문득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는 옛날 벼슬을 할 때 절친했던 친구 정사도를 찾아가기로 했다. 정사도가 사는 곳은 양주의 호계촌으로 홍무가 사는 구계촌과는 350리나 떨어져 있었다. 홍무는 몇 날 며칠을 걸은 끝에 정사도를 만나 회포를 풀고 아쉬움을 뒤로하며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되돌렸다. 그런데 얼마쯤이나 갔을까? 멀리서 쟁과 북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리더니 여러 사람들이 바쁘게 쫓겨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홍무는 그중 한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된 사연인지 물어보았다. 북방 절도사 장사랑이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있어. 이 길로는 더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요. 순식간에 주인은 도망가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 뒤로는 그들을 쫓아오는 반란군들의 야수 같은 모습이 보였다. 홍무도 더 이상 어물쩡거릴 수가 없었다. 부인과 개월이 생각에 입안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바로 뒤까지 쫓아온 반란군들의 기세에 홍무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산속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구계촌에는 양씨 부인이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개월이와 자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몸종 양윤이가 급하게 들어오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큰일이 났습니다. 난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들 피난을 가고 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부인은 몹시 놀라 피난 준비를 서둘렀다. 그런 다음 몸종 양윤에게 개월을 업히고 피난길에 나섰다. 그런데 집을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 부인 일행은 그만 어느 큰 강 입구에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던 수적대에게 발각되어 잡히고 말았다. 수적의 대장은 맹길이라는 자로 성미가 포악하여 가는 곳마다 무자비한 약탈을 일삼고 있었다. 그들이 부인 일행을 잡아온 것도 혹시나 폐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해서였는데 맹길은 부인의 외모를 보는 순간 폐물 생각도 잊어버린 채 오로지 부인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그러자니 거치적거리는 것이 부인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였다. 맹길은 양씨 부인을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여자는 도망가지 못하게 줄로 꽁꽁 묶고 품 안의 아이는 돗자리에 싸서 강물에 쳐넣어라. 순간 양씨 부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수적들은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달려들어 부인의 품 안에서 개월을 와락 빼앗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다음 양씨 부인과 양윤이 손을 쓸 틈도 없이 개월을 돗자리로 돌돌 말고는 강물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양씨 부인과 양유는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 얼이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 개월이를 목 놓아 부르기 시작했다. 두 여자는 끝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을 하고 말았다. 맹길은 기절한 두 여자를 창고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양씨 부인과 양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들의 앞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출랑으로 맹길의 첩이었다. 출랑은 양씨 부인을 달래서 자기 부인이 되게 하라는 맹길의 명령을 받고 거기에 온 것이었는데 기절을 한 상태에서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하는 양씨 부인의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던 참이었다. 이제 정신이 드시옵니까? 출랑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양씨 부인과 양유는 여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잔뜩 경계를 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저 또한 양반집 딸로 일찍이 남편을 잃은 뒤 맹길에게 잡혀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몸이옵니다. 그 말에 안심이 된 양씨 부인은 자신들이 잡혀오게 된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개월이 물에 던져진 이야기를 하며 통곡을 하자 출랑도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출랑은 눈물을 닦으며 주위를 살피더니 은밀한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다. 오늘 밤 함께 도망가지 않으시렵니까? 마침 그날 밤은 맹길이 부하들에게 잔치를 열어주기로 되어 있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빼앗은 데다 양씨 부인과 양윤까지 잡아왔으니 기분이 몹시도 좋았던 것이었다. 출랑의 계획은 잔치에서 수적들이 술을 많이 마실 것이니 그들이 술에 취해 쓰러지면 함께 도망을 치자는 것이었다. 이윽고 밤이 되어 수적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출랑은 수적들이 모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맹길까지 녹초가 든 것을 확인하고는 창고로 다가가 살며시 문을 열었다. 양씨 부인과 양윤이 창고에서 나오자 세 여자는 잽싸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여자 스님의 도움으로 일봉암이라는 절에 몸을 숨겼다. 그렇다면 개월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5살 어린 나이에 강물에 내던져진 개월이는 수중 고운이 되었을까? 아니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까? 다행히도 개월이는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무릉포에 사는 여공이라는 사람 덕에 목숨을 건졌다. 여공은 돗자리에 둘둘 말린 채 강물에 떠내려온 아이를 구한 뒤 아이가 말하는 사연을 듣고는 대강의 사정을 짐작했다. 이 아이는 양반집 여식이고 아마도 어미는 중간에 수적대에게 잡힌 모양이로구나. 여공은 부모와 헤어지고 강물에 버려진 개월이가 무척이나 가여웠다. 그래서 여공은 자신이 개월이를 키우기로 하고 개월이에게 평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여공에게는 개월이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보국이었다. 평국이라는 이름은 보국의 이름에서 국을 돌림자 삼아 지은 것이었다. 이제부터 너는 개월이가 아니라 평국이다. 듣자 하니 여태까지 너는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왔구나. 따라서 앞으로는 널 사내 아이로 키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너를 덮쳤던 불운이 너를 피해갈지도 모르겠구나. 그때부터 개월은 사내 아이 옷을 입고 보국과 함께 글 공부를 했다. 두 아이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총명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으니 여공은 두 아이에게 더 깊은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아이들을 더 가르칠 수가 없구나. 내 곽도사를 찾아가 이 아이들을 맡기리라. 개월이 태어났을 때 관상을 보아준 적이 있는 곽도사는 두 아이를 보자 두 말 없이 제자로 받아들였다. 보국과 평국은 그날부터 곽도사와 함께 생활하며 학문과 무술을 배워나갔다. 보국과 평국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늘어만 갔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들을 당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개월이는 그렇게 평국으로 살면서 곽도사에게 학문과 무술을 배워가고 언젠가 자라서 부모님을 꼭 찾고야 말리라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개월의 아버지인 홍무는 커다란 불운과 맞닥뜨렸다. 그때 장사랑의 반란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친 것까지는 좋았으나 끝내는 장사랑의 부하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장사랑의 무리는 홍무의 태도에서 남다른 위험을 느꼈는지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도 홍무만큼은 해치지 않더니 자기들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끌고 다녔다. 그때 황성에서 보낸 진압군이 장사랑 무리를 무찔렀다. 황제의 진압군은 살아남은 장사랑 무리를 포로로 잡아갔다. 그 포로들 속에 바로 홍무도 끼어 있었던 것이다. 그 바람에 홍무는 반란군에게 협조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벽파도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벽파도는 사방이 험악한 절벽으로 둘러싸이고 무시무시한 파도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메아리치는 무인도였다. 섬을 돌아가며 물결치는 파도는 사납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보이는 것은 하얀 갈매기와 물고기뿐 아무리 기다려도 배 한 척 지나가는 법이 없었다. 그곳에서 살라는 것은 말이 귀양이지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홍무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붓이랑 벼슬에까지 올랐으나 간신배들의 모함 때문에 벼슬자리까지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 신세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년코 내 신세가 원통하고 서럽구나.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헤어진 채 반란군으로 몰려서 이런 무인도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다니. 개월아, 사랑하는 내 아가, 너는 어디 있는 것이며 너의 어미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느냐. 정녕 내가 이곳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냐. 홍무는 무시무시한 파도 소리와 짐승들이 사납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또 쳤다. 그러나 무심한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홍무가 그곳으로 귀양을 간 지도 10년이 되었다. 홍무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바위에 붙은 굴을 뜯어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해갔고 추운 겨울이 되면 눈 속을 헤치며 산짐승을 잡아다가 날것으로 먹고 힘겹게 목숨을 부지했다. 그러는 사이 몸은 점점 앙상해지고 두 눈을 제외한 온몸이 털로 뒤덮이게 되었다.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몰골이었다. 그런데 다행일까 불행일까 몰살이 사나워 고기잡이 배도 얼씬거리지 않는 그 섬 주위를 하루는 길을 잘못 든 배 한 척이 지나가게 되었다. 뱃사공들 눈은 물고기를 잡는 홍무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처음에 다들 깜짝 놀랐다. 아니, 저게 뭔가? 자네, 이 섬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나? 괴물이라니, 이 섬은 무인도일세. 괴물이고 사람이고 아무도 살지 않아. 하지만 저기 분명 뭔가가 있지 않나? 게다가 그 괴물이 물고기까지 잡고 있는데. 가만, 저걸 자세히 좀 보게. 사람이야. 짐승이나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벽파도에 귀양 가서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홍무가 1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연히 일봉함에서 기고하고 있던 양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여스님의 도움으로 출랑과 양윤을 데리고 일봉함에 머무르게 된 양씨 부인은 그 사이 스님이 되려고 하는 중이었다. 강물에 내던져진 개월이 생각에 하루하루 슬픔으로 보내다가 어느 날 그 절의 주인인 노스님을 찾아가 이렇게 애원했던 것이다. 스님, 스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첩의 팔자 기구하여 지아비와 딸을 모두 잃고 홀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제가 무슨 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머리 깎고 중이 되어 후생길이나 닦고자 하옵니다. 말을 마친 양씨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노스님은 부처님을 모시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니 조금 더 생각해보라며 양씨 부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양씨 부인 일행을 구해주었던 여스님이 강 건너 마을에 다녀오더니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부인의 바깥 어른께서 혹시 시랑이라는 벼슬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소승이 건너 마을에 갔다가 홍시랑이라는 분이 벽파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그 말에 양씨 부인은 깜짝 놀라며 그 홍시랑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러자 여승의 입에서 홍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양씨 부인과 양유는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출랑 또한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양씨 부인은 출랑과 양윤을 데리고 노스님에게 인사를 한 뒤 일봉함을 떠나 벽파도로 향했다. 부인 일행은 한 어부에게 돈을 쥐어주며 부탁을 한 끝에 간신히 배를 타고 벽파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어부에게 또 돈을 쥐어주며 먹을 것을 구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배에서 내렸다. 하지만 섬에는 아무도 없었고 온몸이 털로 뒤덮인 괴물이 부인 일행을 보고 도망갈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양씨 부인의 남편이자 개월의 아버지일 줄이야. 우여곡절 끝에 이윽고 그 괴물이 홍무라는 사실을 확인한 양씨 부인과 양유는 반가움에 또 한바탕 통곡을 했고 홍무 또한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정말로 괴물처럼 엉엉 울었다. 그러다 개월이가 죽었단 얘기를 듣자 홍무는 결국 기절을 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새 여자와 홍무는 벽파도에서 지내며 날마다 죽은 개월이의 넋을 달랬다. 한편 곽도사 밑에서 공부를 하던 평국은 13살이 되자 그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하늘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다. 보국 또한 실력이 뛰어났으나 곽도사는 속으로 평국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병국이는 하늘이 내리신 재주를 타고난 아이로구나. 보국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병국이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곽도사는 보국과 평국의 실력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는 두 사람에게 숲속에 들어가 사냥을 해오라고 시켰다. 크고 사나운 짐승을 많이 잡을수록 높은 점수를 줄 것이다. 단 짐승의 몸에 꽂혀있는 화살은 뽑지 말고 그대로 둔 채로 가져오도록 하라. 스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국과 평국은 말을 몰아 숲속으로 달려갔다. 그러다 평국은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고 보국은 왼쪽 길로 접어들었다. 보국이 들어간 곳은 나무들이 몹시 울창해서 한낮인데도 어두웠으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할 보국이 아니었다. 보국은 마수거리로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를 활로 쏘아 잡은 뒤 토끼 2마리와 여우 1마리를 뒤이어 잡았다. 그리고 나서 잡은 짐승들을 말꽁무니에 매단 뒤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사슴 1마리가 다급하게 저쪽으로 뛰어가는 게 보였다. 보국은 잽싸게 화살을 쏘아 사슴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사슴까지 말 뒷꽁무니에 매달고는 의기양양하게 되돌아왔다. 마침 평국도 막 도착했는지 가쁜 숨을 고르며 땀을 닦고 있었다. 그런데 보국이 잡아온 사슴을 보고 곽도사가 허허 웃었다. 허허, 이 사슴은 화살을 2개나 맞았구나. 그 말에 깜짝 놀란 보국은 사슴의 몸통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사슴의 몸에는 정말로 2개의 화살이 꽂혀 있는 것이었다. 하나는 엉덩이에 꽂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목에 꽂혀 있었다.
곽도사는 그 화살들을 뽑아내며 또 한 번 허허 웃었다. 이 사슴을 잡은 것은 평국이로구나. 이렇게 끝에 붉은 천이 달려있는 것은 평국의 화살이고 파란 천이 달려있는 것은 보국의 화살이니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사슴의 목에 꽂혀있던 화살은 분명 끝에 붉은 천이 달려있는 화살이었다. 그렇다면 급소를 명중시켜 한 방에 사슴을 잡은 것은 보국이 아니라 평국임에 틀림없었다. 자기가 사슴을 잡은 줄 알고 의기양양했던 보국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평국이가 비록 천하에 둘도 없는 친구이기는 하나 저 모습을 보라. 얼굴도 곱상하고 체구도 자그마한 것이 꼭 계집애 같지 않은가. 그런 평국에게 내가 지다니. 이런 수치가 어디 있단 말인가. 평국이 여자라는 걸 모르는 보국은 분한 마음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런 보국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곽도사는 며칠 후 두 사람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니 두 사람은 때를 놓치지 말고 올라가 응시하도록 하여라. 그 말을 들은 보국은 이제야말로 평국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또 마찬가지였다.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커다란 응원을 받으며 황성에 올라와 치른 과거 시험에서 장원은 또다시 평국이 차지했다. 보국은 부장원이었다. 그래서 순간 보국은 질투심에 타올랐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졸장부의 짓이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더구나 평국에게는 축하해줄 부모님도 안 계시지 않은가. 보국은 오히려 뛰어난 친구를 가진 것을 행운이라 여기고는 평국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위로를 해주었다. 여보게 축하하네. 자네 부모님께서도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계실 거네. 그래서 나중이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게나. 평국은 보국의 말에서 큰 위안을 얻고는 기쁜 마음으로 금이 환영을 할 수 있었다. 평국과 보국이 무릉포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밖으로 나와 장원급제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고 여공 부부는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베풀었다. 잔치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평국과 보국은 스승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곽도사는 문 밖에까지 나와 그들을 반가이 맞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평국과 보국은 그날 곽도사를 모시고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보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곽도사가 두 명의 제자를 불러앉히더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내 요즘 밤하늘을 살펴보면 천지에 나쁜 기운이 가득하다. 이는 분명 나라에 위기가 닥쳐옴을 뜻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급히 황성으로 올라가 황제께 나라의 위태로움을 고하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평국에게는 봉투 하나를 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장에 나가 죽을 일을 당하거든 이 봉투를 열어보아라. 평국은 그 봉투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길로 보국과 함께 하직 인사를 올린 뒤에 황성을 향해 급히 말을 몰았다. 그 무렵 황성에서는 북방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 때문에 조정 대신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북방의 도적들이 악대와 철통굴이라는 장수를 앞세워 침입해 왔습니다. 그들의 군사가 10만 대군이라 나날이 함락당하는 지역이 늘어가고 있사오니 폐하께서는 하루바삐 군사를 보내어 오랑캐들을 소멸해 주소서. 대신들은 누구를 대원수로 삼아 군사를 보낼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던 중 한 대신이 평국을 대원수로 삼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평국이 비록 나이가 어리나 만물의 이치를 깨우친 터라 평국을 대원수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 말에 황제도 몹시 기뻐하며 동의했다. 평국과 보국이 가 있는 무릉포에 전령을 보내라고 명령하려는데
편국과 보국이 이미 궁궐에 와 있던 보고가 들어왔다. 황제는 놀라며 얼른 편국과 보국을 불러들인 뒤 말하였다. 짐이 어질지 못하여 북방의 도적대가 쳐들어왔다 하오. 여기 모인 대신들과 의논한 끝에 그들을 대원수로 하여 군사를 파견하기로 했소. 그러니 경은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북방으로 떠나도록 하오. 그리하여 편국이 대원수가 되고 보국이 중군 대장이 되어 북방으로 출정하기로 했다. 다음 날 북방으로 떠날 군대가 출정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황제가 직접 배웅을 하기 위해 수레를 타고 군대가 있는 곳을 찾았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 앞에서 수문장이 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자 신하 한 사람이 나서서 호통을 쳤다. 어허, 무례한지고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막아서는 게냐? 그래도 수문장은 대원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문을 열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다 황제가 온 것을 안 편국이 안에서 문을 열라고 명령을 내리자 그제야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두 번째 관문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문장이 앞을 가로막으며 이 문을 통과하려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걸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황제도 수레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또다시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황제는 웃으며 수레에서 내려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문장은 군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황제가 안으로 들어오자 편국은 황제 앞으로 가 공손히 두 손을 마주잡았다. 그러나 절은 하지 않았다. 갑옷 입은 장수는 절을 하지 못하니 널리 헤아려 주소서. 그 말에 모두들 황제 앞에서도 예외 없이 원칙을 지키며 서 있는 편국의 배짱에 감탄했다. 황제 역시 껄껄 웃으며 만족한 기색을 나타냈다. 대원수의 기계를 보니 옛날 이름난 장수들도 따라오지 못할 듯하오. 그러니 북방 도적대가 어찌 대원수를 당할 수 있단 말이오. 황제는 전장에서 몸조심하고 공을 세워 돌아오기를 당부하며 편국을 격려했다. 이윽고 편국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북방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황성을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도적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북방에 도착했다. 편국은 군사들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적진을 무너뜨릴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튿날이 되자 편국은 우선 자신이 직접 적진으로 가서 기선을 제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편국은 바람처럼 말을 몰아 도적대의 진영 앞에 도착한 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도적대는 들으라. 니놈들이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나라에 들어왔구나. 내가 너희들의 어리석음의 본때를 보여주리라. 적장은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으라. 만약 그것이 두렵거든 항복을 선언하라. 도적대의 선봉장인 악대는 명나라군의 대원수라는 자가 얼굴이 여자 같고 몸은 가냘프게 그지없는 어린애라는 사실을 알고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악대는 편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너야말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어린애가 온단 말이냐. 내 너에게 한 수 가르쳐 줄 터이니 더 이상 여기서 기운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라. 그러면서 악대는 창을 힘껏 휘두르며 자신의 진영에서 나와 편국과 마주섰다. 바야흐로 두 장수의 싸움이 시작됐다. 악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창을 편국에게 휘둘렀다. 그러나 가만히 당하고 있을 편국이 아니었다. 편국은 재빨리 악대의 창을 피한 다음 귀신도 놀랄 솜씨로 악대의 창을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 편국이 마음만 먹으면 악대를 칼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때 편국이 적진을 찾아간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솜씨를 보여줌으로써 도적대들이 주눅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편국은 악대를 위협할 뿐 직접 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편국을 어린애라 얕잡아 보았다가 큰 코 다친 악대는 편국이 조금 느슨한 자세를 취하는 사이 잽싸게 자신의 진영으로 도망을 쳤다.
평국의 용기와 지혜로 인해 도적대의 진영에서도 드디어 명나라 군대의 위력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적대가 당장 철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중군 대장을 맡고 있는 보국이 나서겠다고 했다. 평국은 적잖이 걱정이 되었으나 패기 있게 나서는 보국을 말릴 수는 없었다. 결국 보국은 혼자서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 처음에 보국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도적대의 병사들을 여러 명 쓰러뜨리며 기세도 등등하게 도적대의 대장을 불러냈다. 도적대의 대장은 당장 나와 내 칼을 받으라. 그러나 평국에게 당한 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던 도적대의 계략에 말려들어 겹겹이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아무리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자 보국은 하는 수 없이 명나라 진영을 향해 구조 요청을 했다. 그것을 맨 처음 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평국이었다. 평국은 보국이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자 주위에서도 말리는데도 다시 말을 몰아서 적진을 향하였다. 그리고는 귀신 같은 솜씨로 도적대의 병사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보국을 구출했다. 명나라 진영으로 돌아온 평국은 일부러 몹시 화가 난 표정을 지었다. 보국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원칙이라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평국은 위엄어린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당장 중군 대장을 잡아들이라! 서리빨 같은 평국의 호령에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보국을 끌고 와 평국 앞에 꿇어앉혔다. 또다시 평국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내가 분명히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중군 대장은 그 말을 무시하며 자원해서 적진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적장의 꾀에 빠져 우리 명나라 군대를 욕보인 꼴밖에 안 되었다. 지금 도적대가 우리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겠는가? 하여 내 대원수의 명령을 어긴 죄로 군법에 따라 중군 대장의 목을 벨 것이니 중군 대장은 조금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평국은 정말로 칼을 빼어들며 보국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주위에 서 있던 장수들이 모두 무릎을 꿇으며 보국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었다. 그것이 어찌나 진실되고 간절한지 평국은 칼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평국은 보국에게 근신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자신의 처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안도의 한숨을 또 한 번 내쉬었다. 내가 진심으로 그대의 목을 베고 싶었겠는가. 그대는 나와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이다. 그러나 군인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법이니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다음 날이 되자 평국은 보국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혼자서 또다시 적진으로 돌격했다. 평국이 돌진해오는 모습을 보고 도적대의 진영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했으나 철통골이라는 장수가 내놓은 계책으로 인해 간신히 안정을 찾고 전투태세에 임할 수가 있었다. 적장은 당장에 나와 내 칼을 받으라. 어제 우리 중군대장이 당한 수모를 내가 갚아주리라. 평국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들리자 철통골이 나갔다. 그리고 평국에 맞서 싸우는 척하며 조금씩 뒤로 도망을 쳤다. 이윽고 어떤 골짜기가 나왔다. 계속 뒤로 도망을 치던 철통골은 그곳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문득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와 동시에 사방에서 도적대 병사들의 함성이 들리더니 무시무시한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제서야 평국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를 봐도 무서운 불길이요, 저기를 봐도 사납기 그지없는 불길이었다. 도간에 갇힌 쥐처럼 평국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함정에 걸려들고 만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평국은 스승인 곽도사가 준 봉투를 생각했다. 그때 품에서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화재를 만나거든 여기 들어있는 부적을 공중에다 날려라. 그 씌어있는 편지와 부적이 들어있었다. 평국은 얼른 그 부적을 공중에다 힘껏 날렸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맹수처럼 사납게 날뛰던 불길이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것이었다. 평국은 무사히 그곳을 탈출해 또다시 도적대의 진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마침 명나라 진영에서도 저쪽 골짜기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본 보국이 평국을 구하기 위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중이었다. 그들은 도적대 진영 앞에서 만나 힘을 합쳐 도적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대원수가 살아온 것에 힘을 얻은 명나라 군사들도 더욱 용맹스럽게 싸움에 임했다. 그 결과 도적대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평국은 명나라 군사들을 움직여 그 뒤를 바짝 쫓게 했다. 도적대는 쫓기다 못해 어떤 외딴 섬으로까지 도망을 쳤다. 그 섬은 다름 아닌 평국의 부모가 살고 있는 벽파도였다. 그 섬 주위에는 무시무시한 파도가 사납게 으르렁대고 있었으나 도적대는 죽기 살기로 파도를 헤쳐나갔다. 이윽고 평국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도 그 뒤를 이어 파도를 헤치고 섬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도적대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고 황성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병사 몇 명이 그 섬에 숨어있던 사람들이라며 남자 1명과 여자 3명을 끌고 왔다. 혹시 또 다른 도적대인지도 몰라 이리로 끌고 왔사옵니다. 대원수께서 취조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나이다. 잡혀온 사람들은 홍무와 양씨 부인, 출랑과 양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끌고 온 사람들이 명나라 군사인 줄 모르고 겁에 질려 있었다. 양씨 부인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낭군을 만나러 수천 리 먼 길을 찾아왔더니 도적의 누명을 쓰고 죽게 생겼구나. 잃어버린 개월이도 찾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개월아, 너와 함께 강물에나 빠졌더라면 이렇게 도적으로 몰리는 일은 없었을 것을. 개월아, 불쌍한 아가야. 살았느냐 죽었느냐. 애간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양씨 부인의 울부짖음을 듣고 평국은 흠칫 놀랐다. 부인은 똑바로 대답하시오. 개월이는 누구이며 부인은 누구시오? 양씨 부인은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로 대답했다. 개월은 불쌍한 제 딸의 이름이 없고 저는 국외촌에 살던 양씨라 하옵니다. 오래전 장사랑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 딸과 함께 피난을 가다 수적을 만나는 바람에 제 딸은 수적들 손에 의해 강물에 거기까지 말한 양씨 부인은 강물에 떠내려가던 개월이의 모습이 떠올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평국 또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어머니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평국은 어머니에게로 와락 달려들며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 제가 바로 개월이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던 개월이가 바로 저이옵니다. 하지만 양씨 부인은 오히려 평국이가 잡은 손을 뿌리치며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대원수께서 어찌하여 이 늙은이를 희롱하십니까? 대원수께선 수만 군사를 거느린 대장부지만 제 딸 개월이는 계집애인데 어찌 스스로를 개월이라 하시는지요. 그 말에 평국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지난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기 앞에 늠름하게 앉아있는 대원수가 꿈에도 그리던 개월이란 사실을 알게 된 양씨 부인은 평국을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평국 또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또 울었다. 아버지 홍무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 개월이가 한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딸을 다시 만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닦고 또 닦았다. 아기씨, 정녕 아기씨가 맞사옵니까? 그때 한쪽에 앉아있던 여자가 평국에게 다가오더니 그렇게 물었다. 저 양윤이옵니다. 아기씨를 업고 키운 양윤이.
그러자 평국은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리며 양윤 품에 얼싸안겼다. 정녕 네가 양윤이란 말이냐? 나를 업고 금이야오기야 키워주던 양윤이가 맞냔 말이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어찌 너를... 평국은 그 순간 대원수라는 지위도 잊어버린 채 부모님과 양윤의 품에서 그간 쌓여왔던 서름을 한껏 풀어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벽파도로 귀양을 오게 된 경위를 듣고는 황제께 드리는 편지를 썼다. 개월은 편지에다 부모님과 헤어진 사연, 그리고 여공에게 구출된 뒤 보국과 함께 곽도사 밑에서 공부를 했던 일, 과거 시험을 보고 장원급제를 했던 일, 북방 도적대를 진압하러 왔다가 부모님을 만나게 된 일 등을 자세히 쓴 뒤 자신이 벼슬을 내놓을 테니 아버지의 죄를 사면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적었다. 평국은 장수를 불러 즉시 황성으로 향하도록 하고 승리의 소식과 함께 그 편지를 황제께 전달하도록 했다. 평국의 편지를 받은 황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천하에 없는 희한한 일이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우리 명나라에 유능한 인재를 보내주시려 하늘이 배려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황제는 답장을 보냈다. 대원수가 북방의 도적대를 물리쳤으니 그 공이 어찌 적다 하겠는가. 더구나 헤어졌던 부모까지 만났으니 이는 하늘이 돌보심이라. 짐이 현명하지 못해 대원수의 부친을 머나먼 무인도로 귀양 보내어 고생을 하게 했으니 오히려 짐이 대원수를 볼 면목이 없도다. 대원수가 세운 공으로 볼 때 그대에게 더 큰 벼슬을 주어도 부족한 것을 어찌 벼슬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 대원수의 공을 지하하여 그대에게는 좌승상의 벼슬을 내리고 그대의 부친에게는 위국공을, 모친에게는 정렬 부인의 지위를 내리노라. 그러므로 대원수는 사양하지 말고 속히 돌아와 짐을 만나라. 황제의 편지를 받은 평국과 부모는 그 고마움에 몸둘 바를 모른 채 황성이 있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황성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도 황제의 보살핌은 계속되었다. 황제가 직접 성문 밖까지 나와 평국 일행을 맞이한 것은 물론 사흘 동안 큰 잔치를 베풀어 평국이 세운 공과 부모를 만난 사실을 축하했다. 그리고 황제가 기거하는 궁성 가까이에 큰 궁궐을 짓게 하여 평국의 가족과 보국의 가족을 들어가 살도록 했다. 그 궁궐 안에는 하인이 1000명이나 되었고 비단과 재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 모두 황제가 보내준 것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을 만난 것만으로도 황송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렇듯 폐하께서 집과 살림살이까지 직접 내려주시니 그 은혜가 바다와도 같구나. 홍무는 눈물을 글썽이며 황제께 더더욱 충성을 다하라고 평국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평국은 황성으로 돌아온 날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겁더니 그날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오랫동안 북방의 도적대들과 싸우느라 겹겹이 쌓인 피로가 기어이 폭발하고 만 것이었다. 몸은 불덩이 같았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솟아났다. 그 소식을 들은 황제는 즉시 어이를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지금 당장 좌승상에게로 가 진맥을 하도록 하라. 좌승상의 건강이 위중한 것은 곧 이 나라의 건강이 위중하단 사실을 뜻하니 어이는 진맥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리라. 황제의 명령을 받은 어이는 곧장 평국에게로 가서 진맥을 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쌓인 피로로 인해 감기 몸살이 난 것일 뿐 평국이 위급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진맥을 해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무리 짚어봐도 평국의 맥은 남자의 것이 아니라 여자의 맥이라는 것이었다. 어이는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황제를 만난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황제는 깜짝 놀랐다.
그게 사실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그 거친 전쟁을 이끌 수가 있었단 말인가? 이는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할 부분이니 어인은 당분간 그 사실을 누설하지 말고 모른 채 하고 있으라. 한편 평국은 어이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을 회복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어이가 자신을 진맥하고 돌아갔으니 자신이 여자란 사실을 알아챘을 거라 생각했다. 평국은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있다가 큰 결심을 한 듯 무릎을 꿇고 앉아 황제께 올리는 편지를 썼다. 거기에서 평국은 자신이 원래는 여자아이인 개월이었다가 사내아이인 평국으로 키워지게 된 사연을 자세하게 밝혔다. 이제 여자임이 완전히 밝혀진 개월의 상소를 읽은 황제는 자신의 무릎을 탁 쳤다. 이는 정말 희한하고 또 희한한 일이로다.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좌승상이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이 위대하므로 아녀자라고 해서 벼슬을 거둘 수는 없는 일이로다. 그래서 황제는 개월에게 벼슬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여자 옷 위에 관복을 입은 채 조정의 일을 돌보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며칠 후 개월의 아버지인 위국공 홍무를 불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다. 좌승상의 혼사를 짐이 중매하려고 하는데 위국공의 생각은 어떠시오? 홍무는 얼른 머리를 조아렸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운데 배필을 누구로 정하시려나이까? 바로 곁에 있지 않소. 좌승상과 함께 한방에서 공부하며 자란 보국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배필이 아니겠소. 사실 홍무 또한 내심 보국을 개월의 배필로 생각하고 있던 터라 황제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보국의 부모도 개월과 보국의 혼인을 적극 찬성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개월은 혼인을 앞두자 한 가지가 못내 걸렸다. 명색이 보국은 자신이 부하로 부리던 중군 대장이었는데 혼례를 올리면 거꾸로 자신이 떠받들어야 하는 지아비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개월은 혼례를 올리기 전에 대원수와 중군 대장으로서의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리라 생각했다. 게다가 그 무렵 보국은 영춘각이라는 기생집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있었다. 개월은 그 사실도 영 못마땅했다.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도 배움을 완성하려면 멀었는데 허구한 날 기생집에서 술이나 마시다 보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배움까지도 허물어질 게 뻔한 이치였다. 개월은 대원수로서 보국을 대하면서 그 버릇까지도 고쳐놓으리라 은근히 다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개월은 대원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부하들에게 중군대장 보국을 당장 대령시키라고 명령했다. 영춘각에서 기생 영춘의 노래를 들으며 술을 마시고 있던 보국은 그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 며칠 후면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뜬금없이 군법을 들먹이며 자신을 부하로 호출하다니 이해하기 힘든 노릇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개월이 대원수고 자신이 그 아래 중군대장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보국은 불쾌한 기분으로 복장을 갖춰 입고 개월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서리빨 같은 개월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가 중군대장을 부른 게 언제인데 이제야 나타난단 말인가. 군법에 따라 내 그대를 엄중한 벌로 다스리리라. 그러면서 개월은 부하들에게 보국을 형틀에 매달고 곤장을 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명령을 들은 부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개월과 보국을 번갈아 보기만 했다. 보국은 두 눈을 꼭 감았다. 자기가 나서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며칠 후면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형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 하는 수 없이 보국은 어금니를 굳게 깨물며 개월에게 잘못을 빌었다. 소장이 몸이 안 좋아 움직이는 게 조금 늦었사옵니다.
하오니 대원수께서는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소서. 그러나 계월은 여전히 냉정했다. 몸이 안 좋다는 사람이 기생집에는 어찌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든단 말이오. 내 오늘 한 번만 중군대장의 말을 믿고 사면해 줄 터이니 앞으로는 군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기생집 출입을 자제하기 바라오. 보국은 알았다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계월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꾸민 연극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보국은 부모님에게로 가서 계월이 자신을 모욕한 사실을 고해 바쳤다. 하지만 부모님은 껄껄 웃기만 하실 뿐이었다. 네 말을 들으니 내 며느리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영웅호거리로구나. 오늘 계월이가 너를 욕보인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너를 지아비로만 대하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한 것이요. 더불어 너를 좀 더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부간의 정이나 돈독히 쌓도록 하거라. 그러나 보국의 마음속에서는 계월에 대한 섭섭함이 사그라들 줄 몰랐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월이 영춘을 벌하는 사건까지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 계월과 보국이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하루는 계월이 시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가마를 타고 자기 별당으로 가고 있었다. 그 길 중간쯤에는 화려하게 지어진 영춘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계월은 얼핏 고개를 들어 영춘각을 바라보았다. 혼례 전에 보국이 뻔질나게 드나들던 곳이었고 혼례 후에도 가끔씩 들르는 것 같은 기생집이 바로 영춘각이었다. 계월은 남편 보국이 공부에 힘쓰는 대신 기생집에서 술 마시며 노는 걸로 기력이 다 바닥나지 않을까 늘 걱정이었다. 그리하여 계월이 영춘각을 바라보는 마음은 씁쓸했다. 계월이 영춘각으로 던졌던 눈길을 거두어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할 때였다. 문득 기생 영춘이가 나타나 제일 높은 난간 위에 걸터앉은 모습이 보였다. 영춘은 그 난간에서 몹시 거만한 표정으로 계월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입가에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눈가에는 계월을 안이 꼽게 여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은 중대한 범죄와 다름없었다. 계월은 한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원수이기 때문에 기생인 영춘이 그렇게 빤히 쳐다보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계월은 무시하려고 해도 부하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평소 원칙을 중시하며 보국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군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해왔기 때문이었다. 계월은 가마를 멈추게 하고 영춘을 당장 잡아오도록 했다. 하지만 대원수 앞에 끌려온 뒤에도 영춘의 태도는 달라질 줄 몰랐다.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계월을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월은 군법을 어긴 부하를 대할 때와 같은 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는 어찌하여 대원수가 지나가는데도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인단 말이냐. 그것이 중죄임을 네 진정 모르느냐. 그 호령에도 불구하고 영춘은 꼼짝하지 않았다. 계월이 아무리 대원수라지만 보국의 아내이기도 하므로 보국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리란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영춘은 여전히 오만하고 버릇없는 태도로 계월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계월은 하는 수 없이 부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저것을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라. 법에 따르자면 대원수를 모독한 죄로 영춘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계월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부하 하나가 칼을 빼내어 영춘을 치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보국은 앞뒤 사정은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은 채 계월이 영춘을 죽인 것은 또다시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질투가 난다고 해도 어떻게 남편이 나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지아비가 아끼는 영춘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는가. 보국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날부터 계월을 찾지 않은 것은 물론
될 수 있는 한 계월과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다. 계월은 계월대로 보국이 영춘의 일 때문에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보국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사나이 대장부가 그러한 일로 토라진다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월은 보국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러는 사이 여러 해가 흘러갔다. 나라는 태평했지만 계월과 보국의 사이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그런데 그때 계월이 군대를 이끌고 또다시 전쟁터에 나가야 할 일이 벌어졌다.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오나라와 초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를 쳐들어온 것이었다. 황제와 조정의 대신들은 회의 끝에 지난번처럼 계월을 대원수로 삼고 보국을 중군 대장으로 삼아 군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윽고 출정을 시작했다. 명나라 군대는 며칠을 걷고 또 걸은 끝에 오나라와 초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남쪽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물론 계월과 보국은 대원수와 중군 대장으로만 서로를 대할 뿐 부부간의 애틋한 마음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중군 대장인 보국은 계월을 피하려는 듯 자기 혼자 적진에 다녀오겠다고 나섰다. 소장이 시범 삼아 적들을 소탕하고 올 터이니 대원수께서는 허락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는 보국에게 계월은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국은 혼자 말을 몰아 구덕지와 맹길이 지휘하고 있는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적진 앞에 도착한 보국은 힘차게 외쳤다. 적장은 나와서 내 칼을 받으라! 그러자 적진에서 한 장수가 나와 보국과 대결을 펼쳤다. 두고 볼 것도 없이 보국의 승리였다. 자신들의 장수가 패하자 적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보국을 에워쌌다. 보국은 힘껏 칼을 놀리며 적군들을 하나하나 물리쳤지만 적군들은 마치 개미떼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보국은 어금니를 굳게 깨물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적군을 물리칠 것이며 옛날처럼 구원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마침내 보국의 굳센 의지를 적군들도 느꼈던 모양인지 장맛비처럼 기세 좋던 적군들도 점차 지친 기색을 내보이며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보국은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적군들을 물리치고 명나라 진영에 돌아올 수 있었으나 혼자 엄청난 수의 적군들을 상대하느라 힘이 다 빠져 돌아오자마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계월은 그런 보국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부하들에게 보국을 침소로 옮겨 편히 쉬게 하라고 일렀다. 한편 오나라와 초나라 진영에서는 명나라 군대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비상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저들의 용맹함을 보니 옛날에 이름난 장수들도 당하지 못할 듯하오. 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오나라와 초나라의 왕들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 장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때 맹길이라는 자가 대뜸 나섰다. 소장에게 한 가지 좋은 계책이 있사오니 대왕들께서는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맹길이 털어놓은 계책은 두 편으로 갈라져 한 편이 여기서 명나라 군대를 잡아두고 있으면 다른 한 편이 황성으로 쳐들어가서 황제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내자는 것이었다. 오나라와 초나라의 두 왕은 맹길의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거 좋은 계획이오. 당장 실행에 옮기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맹길은 군사의 반을 이끌고 어둠을 틈타 황성으로 떠났다. 그런데 맹길이 과연 누구던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에 반드시 황성을 함락시켜야 했다. 맹길의 군사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불을 지르고 곡식과 가축을 빼앗았으며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군사가 없었다. 개월이 군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떠나버린 터라 황성의 방어는 허술했고 맹길의 부대는 쉽게 황궁 앞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황제는 적군이 황성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에 대신들을 불러 모아 방어책을 의논해 보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벌써 맹길이 이끄는 적군은 황궁 앞까지 와서 명나라의 황제는 당장 이리로 나와 항복을 선언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다. 황제는 신하들과 함께 부랴부랴 도망을 치기 시작했으나 맹길의 부하들은 이내 바짝 뒤쫓아왔다. 황제는 적장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고 생각하고는 조그마한 칼을 품속에서 빼어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맹길의 부하들이 잽싸게 황제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더니 황제를 맹길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황제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수백 년 이어져 온 황실이 나에 대해 와서 망하는구나. 황제는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을 했다. 그런 황제에게 맹길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명령했다. 황제는 어서 직접 항복 선언문을 작성하라. 그러면서 부하들을 시켜 황제를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부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 한 마리가 용맹스럽게 달려오더니 그 위에 타고 있던 장수 한 명이 귀신 같은 솜씨로 맹길의 군사들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것이었다. 황제 곁에서 눈물을 짓고 있던 조정의 대신들은 어안이 벙벙해져 있다가 그게 개월이란 사실을 알고는 만세를 불렀다. 며칠 전 개월은 적을 칠 방법을 고민하며 밖으로 나와 적진을 살펴보다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때에 비해 적진이 몹시 조용한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자 개월은 곧 적군의 일부가 황성으로 갔음을 깨닫고는 즉시 말을 몰아 황성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황성에 도착했을 때 무너진 집터에서 한 노인이 머리를 내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시아버지인 여공이었다. 여공은 난리통에 무척이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도 상처가 많이 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무척 반가워했지만 한시가 급한 마당에 개월이 그곳에서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개월은 황제가 간 곳을 여공에게 물어보았고 여공이 그곳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개월은 위기에 빠진 황제를 구하고 명나라의 운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월이 아무리 날고 뛰는 죄주를 지녔다 한들 혼자 몸이었다. 혼자서 수천 명의 군사를 상대하는 건 무리였다. 황제를 호위하던 병사들이 합세를 하긴 했으나 그들의 숫자 또한 적들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월은 병사들을 격려하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 적군과 맞서 싸웠다. 이윽고 끝도 없이 달려들던 적군들이 비실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게 눈에 들어왔다. 어느새 그 많던 적군들이 거의 쓰러져 맹길의 군사들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사태가 그 즈음에 이르자 적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으나 개월의 지휘를 받은 명나라 군사들에 의해 모두 붙잡히고 말았다. 적군을 완전히 소탕한 것을 확인한 개월은 그제야 가쁜 숨을 고르며 황제가 무사한지 살폈다. 그런 다음 황제에게 자신이 직접 적장의 목을 베겠다고 하고는 부하들에게 맹기를 데려오도록 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왠지 낯이 익은 것만 같았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그는 바로 그 옛날 자신을 강물에 내던진 수적대의 대장 맹길이었다. 개월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가라앉히며 맹길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적장 맹길은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라. 뭐 생각나는 것이 없는가?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 강물 속으로 내던진 어린아이가 떠오를 것이다.
그 말에 맹길은 깜짝 놀라며 개월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옛날 자신이 부하들을 시켜서 한 어린아이를 강물 속에 버리게 했던 일은 똑똑히 생각났다. 하지만 그것과 명나라 대원수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개월이 그런 맹길을 향해 차가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내가 바로 그때 강물 속에 버려졌던 아이다. 자, 이제는 네 놈이 한 짓이 똑똑히 생각나느냐? 개월은 새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 맹길의 목에 겨눈 뒤 맹길을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단숨에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다. 벼르고 벼르던 원수를 갚아 가슴속에 쌓여있던 한을 풀 수 있었다. 하지만 적군을 물리쳤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황궁이 불타 없어진 바람에 당장 황제가 살 곳부터가 걱정이었다. 개월은 자신이 살던 궁궐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황제를 그곳으로 모신 뒤 자신은 시아버지 여공과 함께 그 주위에 있는 평범한 주택에 들어갔다. 황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서서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군대에서는 영 소식이 없었다. 황제와 개월은 보국을 비롯한 명나라 군대가 혹시라도 적군에게 진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황성을 복구하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에 개월은 다시 남쪽으로 떠날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 멀리서 땅을 뒤흔드는 무수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무척이나 다급해서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았다. 개월은 남쪽에 남아있던 적군이 명나라 군대를 섬멸하고는 황성으로 또다시 쳐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여 바짝 긴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가까워졌을 때 성곽 위에 올라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적군이 아니라 보국이 이끌고 오는 명나라 군대였다. 개월은 물론 황제 또한 그 소식에 하늘로 뛰어오를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저쪽의 낌새를 살피니 황성이 잿더미가 든 것을 보고는 개월이 적군에게 패한 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개월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직접 명나라 군대를 맞으러 갈 준비를 하는데 황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짓궂은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이었다. 대원수와 중군 대장은 부부이긴 하나 따로따로 보면 서로의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장수들이기도 하다. 하여 오늘 대원수와 중군 대장 중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난지 확인하고 싶으니 대원수는 적장인 척 가장하여 중군 대장과 겨루어봄이 어떤가? 개월도 문득 장난기가 생겼다. 그리하여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뒤 다가오는 명나라 군대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자 명나라 군대는 개월을 적장인 맹길로 착각하고는 싸울 준비를 했다. 우선 개월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온 사람은 보국이었다. 적장은 내 칼을 받으라. 내가 네 목을 쳐서 대원수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보국은 사뭇 우렁찬 기세로 개월에게 달려들며 싸움을 청했다. 개월과 보국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막상막하의 기세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주위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지켜보았다. 이윽고 싸움이 절정으로 치달은 순간 개월이 보국의 칼을 떨어뜨리고는 자신의 칼을 보국의 목에 겨누었다. 개월의 승리였다. 보국은 억울함에 땅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대원수도 만나지 못하고 정녕 이렇게 죽어야만 한단 말인가? 그 말에 개월은 씩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대원수를 바로 코앞에 두고 왜 또 대원수를 찾는단 말인가? 그러자 보국이 깜짝 놀라며 개월을 쳐다보았다. 개월은 얼굴을 가렸던 천을 벗겨낸 뒤 보국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폐하께서 우리 두 사람의 겨름을 보시고 싶어 하셨소. 그래서 장난 한번 쳐본 것이니
중군 대장은 부디 노여워 마시오. 그 말이 아니더라도 보국이 어찌 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죽은 줄만 알았던 대원수, 그리고 자신의 아내이기도 한 계월이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 앞에 서 있으니 말이다. 보국은 감격에 겨워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며 계월을 껴안았다. 계월 또한 그렇게 걱정이 되었던 보국이 오나라와 초나라 왕까지 붙잡아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게 너무도 기뻐 보국의 품에 안긴 채 눈물을 흘렸다. 이제 모든 난리는 진압이 되었고 진정한 평화가 나라에 찾아왔다. 황제와 헤어진 채 피난을 떠났던 황후와 황태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는데 그들을 구해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계월의 부모님이었다. 산속에서 곽도사의 도움을 받아 몸을 피하던 계월의 부모가 황후 황태자는 물론 보국의 어머니까지 데리고 무사히 황성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출랑과 양윤 또한 그 뒤를 따라왔음은 물론이었다. 황제는 나라를 구하는 데 높은 공을 세운 계월과 보국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리고 계월의 아버지는 오나라의 왕으로 부임하도록 했다. 보국의 아버지에게는 초나라의 왕자리를 맡겼다. 그간 사이가 서먹했던 계월과 보국도 목숨을 잃을 뻔했던 위기를 겪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며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는 효도를 하면서 이후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다.